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 사는 집 외동딸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었는데 이제 그런 생활은 사치였습니다. 180도 달라져 버린 현실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괴로웠던 건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교 시절, 저는 단지 부모님이 안 계시고 고아원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때 주동자가 되어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아이는 집도 부자였고 엄마의 치맛바람이 대단했던 반장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조차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게끔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고 따돌렸기에 힘들다는 걸 말할 곳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외톨이가 되었고 끔찍했던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공부뿐이었습니다. 과외는커녕 학원도 다닐 수 없던 저는 수업 시간에 배우고 모르는 건 교무실에 가서 이해가 될 때까지 선생님들께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저를 보고 반장은 부모도 없는데 공부는 해서 뭐하냐, 돈도 없으면서 대학교는 무슨 돈으로 갈 거냐, 졸업하면 네가 가야 할 곳은 공장밖에 없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애가 그럴수록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명문대학교의 법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긋지긋했던 고등학교와도 이별할 수 있었어요. 대학생이 된 뒤부터 과거는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아주 가끔 날 괴롭히던 그 애가 꿈에 나타나서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는 날도 있었지만 그런 날엔 더욱더 공부에 매달리며 그 악몽을 잊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가 성공할 방법은 공부뿐이었고 날마다 사시 합격을 목표로 노력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의지가 됐던 건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제게 과분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고 결혼까지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그가 좋았지만 사시에 합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기에 확답해줄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집안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그는 건설 회사의 아들이었고 저는 부모도 없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으니까요. 단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잡고 있는 건 욕심처럼 느껴졌고 집안의 반대가 뻔할 거라는 생각에 제가 먼저 그에게 이별을 말했습니다. 헤어지기 싫다는 그를 뒤로하고 저는 이전보다 더욱 독하게 공부에 몰두했고 그 결과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우연히 사랑했지만 헤어졌던 그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는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예비시댁에서 저를 반대할 줄 알았지만 예상과 달리 저를 며느리로 기쁘게 맞아주셨어요. 며칠 후 결혼 전에 예비시댁 식구들의 얼굴도 보고 식사도 할 겸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들어가자 그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반겨주었고 그 뒤로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도 제게 인사를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가씨. 그런데 그 가정부가 제게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기겁하는 표정을 짓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문을 박차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따뜻한 장면이 있습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 퇴근하는 아빠를 기다렸다가 아빠가 오시면 엄마가 만든 맛있는 저녁이 차려진 식탁에
세 식구가 모여 앉았어요. 따뜻한 밥을 먹으며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종알종알 말을 하면 아빠와 엄마는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었고 작은 양말 공장을 운영하셨고요. 엄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저희 집이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넉넉했기에 저는 남부를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고 싶다는 건 다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 것, 다니고 싶은 학원도 전부 다닐 수 있었죠. 인자한 부모님 밑에서 저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현관에는 아버지가 평소 신고 다니시는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아빠가 웬일이지? 벌써 퇴근하셨나? 일이 바쁘다면서 일찍 나가시고 늦게 들어오시는 통에 한동안 아버지 얼굴을 못 봤던 저는 그 구두만 봐도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얼른 신발을 벗고 거실로 뛰어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부모님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려고 했으나 엄마의 심각한 목소리에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 시기만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 어디서 돈 빌려볼 데 없어? 없죠. 미안해요, 여보. 이럴 때 번듯한 친정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아니야,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내가 더 알아볼게. 자, 일단 이거 받아. 이번 달 생활비야. 은미 학교에 낼 돈이랑 사야 할 거 있으면 이걸로 해결해봐. 나는 또 나가봐야겠다. 대화를 마무리한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오다 저를 발견하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은미야, 학교 끝났니? 언제 온 거야? 저 좀 전에요. 아빠,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일은 무슨. 넌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어른들 일에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아빠 요즘 일이 많아서 또 나가봐야 하니까 엄마랑 밥 잘 챙겨 먹고 있으렴. 네, 아빠. 아빠도 식사 건너뛰지 마세요. 분명 아버지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부모님은 제게는 별 말씀을 해주지 않고 쉬쉬하는 느낌이었어요. 불안했지만 아버지가 장담하신 대로 잘 해결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 학원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빨간 딱지가 온 집안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계셨는데요. 제가 들어온 걸 보자 서둘러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집이 왜 이래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은미야, 많이 놀랐지? 그게 말이야, 아빠 공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문제요? 아빠는 어디 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걱정 마. 아빠가 해결하실 거야.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엄마의 말과는 달리 손쓸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시간 뒤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지만 고작 17살짜리 여자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복잡하게 말씀하셨지만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양말 공장은 부도가 났고 은행 대출과 사채 빚을 막지 못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흉은 공장을 시작할 때부터 같이 지내왔던 아버지의 동업자였어요. 그 아저씨가 그동안 아버지 모르게 횡령을 해왔고 여기저기서 공장을 담보로 돈을 가져다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났을 때 그 아저씨는 이미 몸을 숨기고 어디론가 도망을 쳐버린 이후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동안 모아왔던 재산과 살고 있던 집을 팔아야 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한 칸짜리 새 방을 구해 이사를 갔습니다. 며칠 사이 달라진 환경에 모든 게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부모님에게 투정 섞인 말도 내뱉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요? 정말로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좁은데. 화장실도 밖에 있다고요. 은미야,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좀만 참자. 참으면 아빠가 해결하실 거야. 그리고 나서 예전에 살던 집처럼 좋은 데로 이사 가자. 아빠가 해결한다는 말 좀 그만해요. 지금까지 뭐 하나 해결된 거 있어요? 엄마는 제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계속 미안하다며 저를 달래기 바빴어요. 부모님은 남은 빚을 갚기 위해 백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니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부모님은 아버지를 배신했던 동업자 아저씨를 경상도 어디선가 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그 아저씨가 정말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러 가보기로 했고 그날은 저 혼자 집에 남게 됐어요. 나 혼자 집에 있으라고요? 엄마, 혼자 있기 무섭단 말이에요. 그냥 아빠 혼자 가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밥 해놨으니까 따뜻하게 데펴서 먹어. 내일 아침 일찍 올게. 잘할 수 있지? 알았어요.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2분을 보내고 엄마가 만들어 놓은 밥을 먹으며 그 아저씨를 꼭 만나서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과는 달리 지방으로 가셨던 부모님이 올라오시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있는 제가 걱정이 되어 예정보다 빨리 올라오느라 늦은 밤에 운전을 하게 됐는데요.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졸음운전 트럭을 피하지 못해 큰 사고가 나버린 겁니다. 그 사고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자 온몸에 상처가 났는지 피를 뒤집어 쓴 엄마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수술실로 들어가려는 엄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나야 은미. 나 알아보겠어요? 은미야. 엄마가 우리 딸한테 너무 미안해. 엄마 없어도 잘할 수 있지? 아니야, 엄마가 왜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 못 산다고. 옆에 있던 간호사가 이러면 안 된다면서 저를 막아섰고 엄마는 응급수술을 받게 됐지만 결국엔 저만 놔두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제 나이 17, 그렇게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습니다. 엄마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랐기에 친척이 없었고 아버지한테는 제게 고모가 되는 2명의 여동생이 있었지만 저를 키워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온 고모들은 서로에게 저를 떠넘기기에 바빴어요. 아휴, 은미 어떡하냐? 나는 봐줄 수가 없는데. 우리 아들 고3인데 이런 상황에서 은미 쟤를 어떻게 데려다 키우겠어. 네가 데리고 가.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나도 애들 키우기 힘들어. 요즘 애 아빠도 일자리 잃어서 돈 나올 데도 없는데 은미 쟤까지 어떻게 키워? 그래도 언니는 형부가 돈 잘 벌잖아. 언니가 데려가.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잘 벌기는 그 인간 주식했다가 다 말아먹었어. 아무튼 나는 절대 은미 못 키운다. 막말로 은미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유산이라도 남겼으면 몰라. 공장 망해서 땡전 한 푼 없잖아. 누구도 저를 맡아줄 사람은 없었고 제가 갈 곳은 고아원뿐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장례식을 마친 뒤 그동안 살았던 동네를 떠나와 새로운 곳에서 아는 친구 한 명도 없는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저만 빼고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환경에 적응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성격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신감 넘치고 활발했는데 고아원에 들어간 후로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주눅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전학 간 곳은 고아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였고 이제 막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 교실은 시끌벅적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저는 섞이지 못하고 외딴 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각자의 집 주소를 적어내라고 종이를 돌렸습니다. 저는 망하기 전에 살던 집의 주소를 적고는 아차 싶었어요. 이제 여기 살지도 않는데 습관이라는 게 무섭구나. 이제 나는 고아원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 주소가 뭐였더라? 이전에 살던 집 주소를 썼다 지우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과의 추억, 행복했던 어린 시절 전부가 지우개로 지워지는 듯 했거든요. 지워버린 종이에 지금 살고 있는 고아원의 주소를 적어 뒤에 있는 친구에게 종이를 넘겼습니다. 근데 그 애가 제가 적은 걸 보더니 다들 이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어? 김은미, 너 고아원 살아? 이거 고아원 주소잖아. 어머나, 우리 반에 고아가 있었네. 이렇게 말한 반 친구의 이름은 반장인 강수경이었습니다. 수경이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수군거렸고 제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죠. 아, 우리 학년에 고아원에 사는 애가 있다더니 그게 은미 너였어? 이렇게 가까이 두고도 몰랐네.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고아원에 사는 건 어때? 진짜 방도 여러 명이 다 같이 쓰고 남들이 입다 버린 옷 입고 그래? 근데 애들 많아서 심심하지는 않겠다. 그치?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고아원에 사는 게 솔직히 창피했고 숨길 수 있다면 끝까지 아무도 알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수경이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수경이는 주동자가 되어 저를 은근히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는 집도 부자에 반에서는 반장이었고 엄마의 치맛바람도 엄청났어요. 그래서 주위에는 항상 친구가 가득했습니다. 수경이를 보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살아계실 때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단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집안 배경을 이용해서 다른 친구들 위해 군림하고 있다는 거였죠.
수경이는 예전부터 자기 말을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그런 애들을 은근히 괴롭혀왔고 이번에는 그 타겟이 제가 돼버린 거였습니다. 단순히 고아원에 사는 부모 없는 애라는 이유에서요. 종례 전 반장인 수경이가 교탁에 서서 전달 사항을 말해줬습니다. 오늘 전달 사항이 하나 있어. 이번 주 수요일에 학부모 면담 있다고 하거든? 그거 적힌 종이니까 부모님 보여드리면 될 거야. 한 장씩 나눠 갖자. 전달받은 안내문을 읽어보고 있는데 수경이는 그 종이를 낚아채 가더니 저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아참 은미야, 너는 이거 안 가져가도 되겠다. 부모님도 없는데 학부모 면담에 올 사람이 없잖아. 아, 맞다. 그 고아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오는 건가? 이렇게 말로 하는 괴롭힘은 기본이었고 제가 지나가고 있으면 복도에서든 교실에서든 몇 번이고 발을 걸거나 등을 밀어 저를 넘어뜨리기도 했고요. 일부러 우유팩을 던져놓고 실수람에 약을 올렸습니다. 소란을 만들기도 싫고 거기에 반응하면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에 참고 참다가 한 번은 화를 내버렸습니다. 야, 강수경, 너 일부러 그런 거잖아. 맨날 나한테 발 걸고 밀고 괴롭히고 그거 다 실수 아니잖아. 너 이러는 거 솔직히 유치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러고 노니? 어머, 얘 화내는 거 봐라. 얘들아, 내가 다 실수를 한 거고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은미가 나한테 화를 낸다? 와, 역시 고아원에서 사는 애는 다른가 봐. 부모가 없으니까 배운 것도 없나 봐. 아, 어디 무서워서 장난이라도 치겠냐? 무서워. 수경이의 말에 반 친구들도 다 저를 비웃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한테는 말을 걸어주는 친구도 없었고요. 반에서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어쩌다 말을 거는 친구가 있으면 수경이는 그 꼴을 못 봤어요. 청소 시간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우연히 수경이 무리가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야, 너 은미랑 친구하고 싶어? 근데 어쩌지? 은미랑 친구 되면 너는 나랑 친구 못해. 나는 반장으로서 우리 반 모든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가 은미랑 가깝고 말 섞잖아? 그럼 나도 너를 은미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해줄 거야.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 넌 머리 나쁜 애 아니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고 가볼게. 그걸 직접 듣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아봐도 괴롭힘은 계속됐고 화를 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저는 저를 도와줄 어른을 찾아야만 했고 그래서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오히려 수경이의 편을 들었죠. 그의 집에는 돈도 많았고 파워도 있었기에 괜히 그런 학생을 건들면 골치 아파질 것 같아서 저한테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부당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망한 것도 정직하게 일하던 아빠를 등쳐먹은 사람의 잘못이었는데 그 피해는 다 우리 가족의 몫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건 억울했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부터 막연하지만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는 이런 사회 약자들과 억울함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적이 좋아야만 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제가 성공할 길은 공부뿐이었어요. 그런데 수경이는 제가 공부하는 것도 못마땅했는지
제 뒤에 앉아서 끊임없이 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만 했습니다. 김은미, 너 요즘 공부 열심히 한다? 근데 돈도 없고 고아원에 사는 애가 공부는 쓸데없이 왜 하는 거야? 어머, 은미 너 뭐 대학교라도 가려고 그러는 거야? 너 웃긴다. 너 같은 애들은 졸업하면 바로 공장 가야지. 괜히 쓸데없이 희망 갖지 마. 또 화를 내버릴까 하다가 그냥 꼭 참았습니다. 화를 내도 달라지는 것도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어서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 10분은 너무 길었어요. 수경이는 계속 저한테 모욕을 줬습니다. 얘들아, 아까부터 이상한 쉰내 같은 거 나지 않아?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야? 이러더니 제 옆에까지 와서 냄새를 맡고 코를 잡는 거예요. 냄새. 야, 김은미, 너한테서 나는 냄새잖아. 너 빨래도 잘 안 하니? 하긴 고아원에 사는데 얼마나 잘 씻겠어. 위생 상태가 아주 엉망이네. 은미야, 너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니야. 책 볼 시간에 좀 씻고 빨래도 하고 그래라. 여학생한테서 이런 냄새가 나면 어쩌자는 거야 정말, 수경이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모두 교실이 떠나가라 웃었고, 그날 저는 고아원에 돌아와서 울면서 교복을 빨았습니다. 사실 저한테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그리고 집이 없다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단지 그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무시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어도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모욕을 꾹 참고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저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괴롭히는 수경이에게 복수하겠다고요. 복수심은 공부에 집중하는 데 좋은 원동력이 됐고, 그 결과 저는 명문이라 불리는 대학교의 법학과에 붙었고, 심지어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고 나쁜 기억만 있는 고등학교와 그리고 수경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이후 고아원에서 받은 자립지원금으로 대학교 근처에 있는 제일 저렴한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제 몸 하나 누우면 가득 차는 방이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솔직히 수경이를 만난 이후로 제대로 푹 잤던 날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애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작은 방에 누워 있어도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복수심이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제 꿈을 위해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법을 공부하기로 한 이유는 아버지나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목표로 정하고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공부했습니다. 지금처럼 로스쿨이 생기기 전에는 법조인이 되려면 사법시험부터 봐야 했는데요. 저는 뒷바라지를 해줄 가족도 없었기에 최대한 빨리 사시에 통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사법고시도 같이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생활비도 벌어야 해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건강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가끔 어지럽거나 코피도 자주 흘렸지만 몸을 돌볼 여유는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과외를 하러 가던 길에 갑자기 코피가 나더니 머리가 어지러웠고 길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어요. 눈을 떠보니 제가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개 옆에는 작은 쪽지가 한 장 남겨져 있었습니다. 놀라실까봐 쪽지 남깁니다. 제가 병원으로 모셔왔어요.
쓰러지실 때 떨어진 지갑 챙기면서 안에 들어있는 학생증을 보게 됐어요. 저랑 같은 학교더라고요. 수액 끝까지 맞고 가세요. 아참, 병원비는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쪽지의 끝에는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진 이유는 영양실조였어요. 응급실 의사는 요즘 같은 시대에 영양실조가 웬 말이냐면서 잠도 잘 자고 잘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만큼 팔자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죠. 병원에서 나온 뒤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한 남자가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몇 시간 전에 쓰러졌던 사람인데. 깨어나셨어요? 수액 다 맞은 거 맞죠? 이제 좀 괜찮으세요?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길래 걱정 많이 했어요. 언제 봤다고 걱정을 했다는 건지. 솔직히 그 남자가 조금 오바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병원비를 주고 연락을 끊고 싶었어요. 저기 병원에 데려다 주신 거 감사해요. 병원비 얼마나 하는지 알려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아, 병원비요? 아, 참. 우리 같은 학교던데 돈으로 받기는 좀 그러니까 밥 사실래요? 네? 밥을 사라고요? 그냥 돈으로 드릴게요. 아, 얼마 나오지도 않았어요. 마침 저녁 시간이니까 밥 한 끼 사는 걸로 하죠. 저 지금 중앙도서관에 있는데 정문 앞에서 만나실래요? 병원비를 계좌번호로 보내주려 했지만 남자는 끝내 가르쳐주지 않을 것 같아서 대충 돈을 찾아 남자가 있다는 학교의 중앙도서관 앞으로 갔습니다. 조금 기다렸더니 제 얼굴을 아는 그 사람이 먼저 아는 체를 하며 다가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럼 밥 먹으러 갈까요? 아니요, 저 병원비 드리려고 왔어요. 얼만지 안 알려주셔서 제가 대충 넣었습니다. 아까는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남자에게 돈을 건네주자마자 그 자리를 떴습니다. 뒤에서 남자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집으로 갔고 그 남자와의 인연은 끝인 줄 알았는데 며칠 뒤 교양 수업을 들으러 갔을 때 또 그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저예요. 병원에 데려다 준 사람. 아, 네, 안녕하세요. 이 수업 들으시나 봐요. 제가 수강 신청을 잘못해서 친구들이랑 다 떨어지게 됐는데 아는 얼굴이 있으니까 괜히 반갑네요. 이것도 인연인데 옆에 앉아도 되죠? 저는 경영학과 박선태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남자는 저보다 2학번 위의 선배였고 제대 후 바로 복학을 해서 저와 같은 학기의 대학교를 다니게 된 거였어요. 선태 씨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양 수업에서 만나게 됐고 제가 영양실조로 쓰러진 걸 알고 있던 터라 만날 때마다 밥을 사려고 했습니다. 은미야, 오늘 수업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 여기 앞에 새로운 식당 생겼는데 거기가 그렇게 맛있대. 선배, 저 바빠요. 공부해야 해요. 혼자 먹어요. 에이, 밥을 혼자 무슨 맛으로 먹어. 그리고 은미 너도 나랑 같이 밥 안 먹으면 또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울 거잖아. 공부도 밥심이야. 그렇게 저는 선태 선배의 손에 이끌려 다녔고 그러다 보니 밥정이 들었는지 선배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게는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처음에는 그 고백을 거절했지만 저 역시도 선태 선배에게 끌리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해오는 그에게 넘어가게 됐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죠. 선태 선배는 저의 어려운 사정을 다 알고 있었기에 사귀고 난 뒤에도
옆에서 많은 걸 도와줬습니다.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염치가 없어지더라고요. 선태씨, 오늘은 내가 살게요. 매번 선태씨만 돈 쓰게 하고 싶진 않아요. 오늘 과외비 받은 것도 있으니까 걱정 마요. 됐어. 은미 너는 맛있게 먹기만 해.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건 부담스러워하지 마. 나도 내가 좋아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건 비밀이었는데 은미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말해버려야겠다. 비밀? 뭐가 비밀이에요? 사실 이거 다 투자야. 미래의 김은미 변호사한테 내가 투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꼭 변호사 돼서 돈 많이 벌고 다 갚아야 한다. 선태 씨는 존재 자체로도 큰 힘이었습니다. 세상에 혼자였던 저한테 무조건적인 내 편이 하나 생긴 것만으로도 의지가 됐죠. 그 덕분에 예전보다 건강도 챙겨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배가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미야, 나 너 그냥 만나는 거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만나는 거 알고 있지? 나중에 시험 합격하면 우리 꼭 결혼하자.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저는 아무런 답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제게 과분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가 사시에 합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어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무엇보다 지방 격차가 심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탄탄한 건설 회사의 아들이었고 저는 부모도 없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으니까요. 단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잡고 있는 건 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에서도 보잘것없는 저와의 결혼을 반대할 게 뻔할 것 같아 제가 먼저 그에게 이별을 말했습니다. 선태씨, 우리 이쯤에서 그만해요. 더 깊어지기 전에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헤어지자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싫어졌어? 서로의 앞날을 위해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선태 씨한테 짐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더 못난 꼴 보여주지 말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여기까지만 해요. 그러니까 은미 네 말은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어떻게 그래? 나는 헤어질 생각 없단 말이야. 시간을 갖자고 하면 그럴게. 근데 제발 헤어지지만은 말자. 솔직히 사시 합격하는 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인데 계속 선태 씨 옆에 잡아두는 건 너무 이기적인 일이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선태 씨 집안에서 나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허락하겠어요? 선태 씨,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요. 앞으로도 당신 같은 사람 못 만날 거예요. 나 말고 당신이랑 훨씬 더 어울리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헤어지기 싫다는 그를 뒤로 하고 저는 이전보다 더욱 독하게 공부에 몰두했고 그 결과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고 괜찮은 사무실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력을 쌓으며 나름 어엿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저는 일벌레로 통했어요. 여가 시간도 없이 집과 사무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어요. 이런 제가 안타까웠는지 변호사 선배가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변, 요즘도 일만 하고 살아? 아니 이렇게 예쁜 나이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어떻게 맨날 사무실에만 있어? 소개팅 한번 해볼래? 소개팅이요? 일할 시간도 없는데 귀찮아요.
아이, 그러지 말고 연애도 좀 해봐라. 내가 다 아까워서 그래. 지인이 아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있다는데 한번 해봐. 나가서 밥이라도 함께 하고 오면 좋잖아. 처음에는 소개팅이 내키지 않았지만 선배가 하도 부탁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선배가 상대방에 대해 문자를 보내줬지만 너무 바빠서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약속 장소와 시간만 보고는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소개팅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약속 장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을 확인하고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척이나 사랑했지만 배경이 부담스러워 제가 먼저 이별의 상처를 줬던 그 남자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태 씨. 정말 은미 너였구나. 세상에, 너무 반갑다. 잘 지냈어? 아니, 선태 씨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요? 난 줄 알고 나온 거예요? 사실 긴가민가 했어. 아는 선배가 일 좀 그만하고 제발 연애도 하고 살라고 마련해준 자리인데 상대방 이름을 말하는데 네 이름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정말 혹시나 하고 나와본 건데 진짜 은미 네가 나왔네. 반갑다. 잘 지냈지?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서 다행이야. 선태 씨와 다시 만난 게 운명 같았습니다. 밥을 먹고 대화를 하는 동안 마치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선태 씨는 여전히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고 저도 늘 가슴 한켠에는 그가 있었습니다. 제가 연애를 못한 건 일이 너무 바쁜 탓도 있었지만 아직 선태 씨를 완전히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종종 만나서 같이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날이 좋으면 자주 산책도 했습니다. 둘이서 만나는 날이 늘어날수록 그와 더 오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 혼자만의 마음은 아니었나 봅니다. 은미야, 너랑 헤어지고 6년간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사실 집에서도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줘서 어쩔 수 없이 만나보기도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 어딜 가도 누굴 봐도 너만 생각났어.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예전처럼 몸을 혹사시키면서 고생하는 건 아닌지 나 없이도 행복한지 말이야. 은미야, 우리 이렇게 만난 거 나만 운명이라 생각하는 거 아니지? 진심으로 다시 한번 너랑 잘해보고 싶어. 선태 씨,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사실 나도 그래요. 내가 그때 지레 겁먹고 당신을 너무 쉽게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줬던 것 같고요. 그거 두고두고 후회했어요. 나 용서해 줄래요? 용서라니. 은미 너 잘못한 거 없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만 알아줘. 다시 시작하면 예전처럼 헤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선태 씨와 다시 사귀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의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정갈한 한정식 집에서 두 분을 보게 됐는데요. 다행히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요. 선태 씨 아버지께서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어머니께서 제게만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은미야, 우리 선태랑 다시 만나줘서 고마워. 은미랑 헤어지고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길래 그때는 솔직히 은미가 밉기도 했어. 그건 정말 죄송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렸고 겁이 많았어요. 겪어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선태 씨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그땐 제가 너무 가진 게 없고 마음도 가난했거든요.
선태 씨가 나 말고 더 조건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했어요. 서로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조건 맞춰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라면 정말 좋은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했으리라 믿고. 그러니까 은미 너도 이제 너한테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자랐잖아. 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그간의 힘들었던 시간을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며칠 앞둔 날, 저는 선태 씨의 가족에게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습니다. 선태 씨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몇 년 전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분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 가족들의 얼굴도 익힐 겸 결혼 전에 다 같이 얼굴 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였죠. 선태 씨의 본가에 도착해 대문 앞에 서는데 긴장이 됐습니다. 아니, 무슨 집이 이렇게 커요. 진짜 으리으리하다. 이런 집 TV에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 봐요. 너무 부담된다. 우리 결혼하면 자주 왔다 갔다 할 텐데 점점 익숙해져야지. 우리 집이 그렇게 부담스러운가? 선태 씨는 평생 살아서 모르겠지만 진짜 집이 너무 커요. 이런 집은 청소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너무 힘드시겠다. 도와주시는 분들 많지. 얼른 들어가자. 오늘 어머니가 은미 네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준비하셨다고 했어. 선태 씨의 손을 꼭 잡은 채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선태 씨 형님 가족들까지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가족들 뒤로는 집에서 일하시는 가정부 몇 분이 서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제 또래로 보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저에게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가씨. 제 또래로 보이는 가정부에게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댁 가정부는 제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못 볼 거라도 본 듯 경악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 그 얼굴. 저는 곧 그게 누군지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단지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괴롭히던 그 동창. 한동안 제 악몽의 원인이었던 수경이었습니다. 저는 선태 씨의 식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도망친 그 동창이 나간 곳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수경이는 멀리 가지 못하고 대문 밖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하게 서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부르자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수경이는 처음에는 저를 모른 척 하더니 대뜸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은미야, 미안해. 나 한 번만 봐주라.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 졸업하고 너한테 그랬던 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 집에서 안 잘리게만 해줘. 응? 부탁이야. 수경아, 그러면 너도 네가 그때 나한테 했던 짓이 다 잘못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네. 그때는 나 괴롭히고도 맨날 실수라고 그랬었잖아. 그때는 너무 어렸잖아. 내가 철이 없었어. 정말 미안해. 너는 모든 게 참 편한가 봐. 미안하다는 말이면 그때 내가 받았던 상처가 괜찮아지는 거야? 나는 그때만 떠올리면 지금도 악몽을 꿔. 수경이는 저의 바짓가랑이를 잡더니
눈물까지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은미야, 나 진짜 여기서 잘리면 안 돼.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해도 좋은데 정말 계속 일할 수 있기만 해줘. 우리 집 쫄딱 망했어. 내가 돈 못 벌면 다들 거리로 쫓겨난단 말이야. 제 기억으로는 수경이의 집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남의 집에서 파출부를 하는 건지 궁금해지긴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자 수경이는 알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악 물고 공부해서 성공했을 무렵 반대로 수경이의 집안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수경이의 아버지는 사업 확장을 하겠다며 무리하게 지방에 공장 하나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됐고 결국 바람이 난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 역시 수경이 아버지의 돈을 보고 일부러 접근한 사기꾼이었고 공장 지을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경이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쓰러졌고 아버지는 책임도 안 지고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을 피해 어딘가로 숨어버렸습니다. 수경이의 집은 완전 풍비박산이 났고 수경이는 대학교도 자퇴한 채 일을 시작했고 그러다 결국엔 가정부까지 하게 된 거였죠. 은미야, 나 이 집도 정말 어렵게 구한 일자리야. 여기처럼 돈 많이 주는 곳도 사람 대접해주는 데도 없어. 다들 가정부라고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기나 몰라. 가정부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막말들을 해대는지. 수경아, 너도 그랬잖아. 나 부모님 없고 고아원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혔던 거 기억 안 나니? 은미야, 미안해. 어떻게 하면 네 화가 풀릴까? 때릴래? 그러고 싶으면 화 풀릴 때까지 때려도 돼. 눈물을 흘리며 싹싹 비는 모습을 보니 제가 힘들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수경이가 예비시댁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서 복수할까도 했지만 그러면 제가 수경이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 싫어서 저는 수경이를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수경이, 너도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할게. 나 결혼하면 가끔 만날 날도 있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서로 모르는 척 하자. 그게 피차 편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집 안으로 향했는데 문 너머에 선태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와 수경이의 이야기를 다 들은 눈치였어요. 저 여자야? 고등학교 때 너 괴롭혔던 사람이 저 여자냐고. 은미, 네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는 용서 못해. 당장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집에서 내보낼 거야. 저 여자 얼굴을 어떻게 봐? 선태 씨, 다 지난 일이에요. 선태 씨도 다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수경이 많이 힘든 상황인가 봐요. 옛날 일 때문에 일자리 잃게 하면 우리도 수경이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묻어둘래요. 당사자인 제가 이렇게 말하자 선태 씨 역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께서 반찬을 가져가라고 집으로 또 한 번 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수경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어머니께 넌지시 물어봤어요. 어머니, 근데 집에 제 또래 가정부 있지 않았어요? 오늘은 쉬는 날인가 봐요. 안 보이네요. 누구? 아, 수경씨. 수경씨는 그만 나오라고 했어. 은미야, 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도 알려줬어야지.
어릴 때 너 괴롭히던 사람이 수경 씨였다며.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일하게 하겠니? 아무튼 수경 씨는 며칠 전에 선태가 막 화내면서 쫓아냈어. 우리 아들이지만 선태가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다니까.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분명 제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태 씨는 제 의견을 따라서 예전 일을 묻어두기로 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며 내쫓았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저는 선태 씨를 만나 수경이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습니다. 선태 씨, 방금 어머니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집에 갔더니 수경이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 수경이랑 무슨 일 있었죠?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죠? 안 그래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 말해야겠다. 은미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아. 너 우리 집에 처음 왔다 간 다음날 내가 출근했다가 두고 온 서류가 있어서 다시 집으로 갔었거든. 그때 그 여자가 통화하는 걸 내가 다 들어버렸어. 선태 씨가 서류를 찾으러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수경이는 사람이 온 줄도 모르고 다용도실에 들어가 누군가의 통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선태 씨는 그 목소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몰래 엿들었습니다. 그래, 김은미, 그 고아원 살던 애. 걔가 이 집에 둘째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나타났다니까? 어떻게 꼬셨는지 재주도 좋아. 나도 팔자 고쳐보려고 부잣집 가정부만 한 거잖아. 아, 이 집 둘째 아들이 딱 좋았는데 아쉽게 됐지 뭐. 어쨌든 이 집만큼 월급 많이 주는 데도 없고 계속 붙어있어 하니까 은미한테 사과했거든? 막 우는 척하고 불쌍한 척했지. 엄마도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고. 근데 그거를 다 믿더라? 아유, 애가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눈치가 없는데. 수경이는 통화 상대에게 제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태 씨는 화가 나서 당장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에 경악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어설프게 연기했는데도 넘어간 거 보면 걔 동정심 이용해서 돈도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변호사 하고 있대. 계속 이렇게 불쌍한 척하면서 크게 한 땅 뜯어내고 이 집 나가면 되지. 선태 씨는 그 이야기를 듣자 용서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 수경이를 이 집에서 쫓아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합니다.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도련님. 그게요, 제가... 변명할 생각 말아요. 지금까지 말한 거 다 들었습니다. 은미는 당신 사정 어려운 거 알고 그 악몽 같았던 기억을 다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을 또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겠다고요? 당신 미쳤습니까? 사람 맞아요? 도련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잠깐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봐주기는 뭘 봐줘요. 저는 우리 은미처럼 착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나가주십시오. 지금 당장요. 수경이는 그 뒤로도 한동안 또 눈물을 흘리며 선태 씨에게 싹싹 빌었지만 그는 완고했습니다. 결국 그날 바로 수경이는 시댁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수경이가 그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때 나한테 했던 사과가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쌍하기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선태 씨,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바보 같은 걸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은미, 네가 왜 바보야?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이용하고 등쳐먹으려는 사람들이 나쁜 거야. 절대 네 탓하지 마. 그렇게 저는 수경이가 제 앞에서 했던 눈물의 사과가 모두 다 쇼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선태씨가 그날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방법은 달라졌겠지만 어렸을 때처럼 또 괴롭힘을 당했었겠죠. 사실 수경이의 현재 상황이 어려워서 그때 일을 묻어두고 가겠다고 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수경이의 존재가 껄끄러웠습니다. 이렇게라도 선태씨에 의해 쫓겨나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와 응어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복수할 사람을 잊어버리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잘 사는 거라고 하죠. 어쩌면 저는 그 어린 시절의 복수를 이미 다 끝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하던 일을 하게 됐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새로 생긴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몇십 년간 저를 괴롭혔던 수경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제 삶에서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묶여있기에는 지금 제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니까요. 그리고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부디 그 속에서 고통받지 마시고 지금 자신의 삶과 시간에 집중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만 하며 살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도 짧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